보통 으슥한 길을 지날 때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정말 불안하겠죠. 자, 지난주 서울 역삼동 아침 출근길의 모습 잠시 보시죠. 검은색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여성의 뒤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세게 걷어찹니다. 여성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넘어지고 마는데요. 여성이 넘어진 걸 확인한 이 남성,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망갑니다. 유동인구도 많은 강남 한복판 출근길에서 벌어진 폭행입니다. 자, 변호사님. 저 사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도망가서 쫓고 있다까지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수를 했다고 해요. 제일 궁금한 거, 왜 저런 겁니까? 이 남성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는 여성이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났다. 그게 이유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다라는 것이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 정말 비좁은 도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옆으로 피해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을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저 남성의 이야기만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듣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주를 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14일에 본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히 이 해당 사건이 보도가 됐거든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일제히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아마 본인이 압박을 느끼고 자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말한 이유는 이 본인이 하는 이야기고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일단은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천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자, 다짜고짜 지나가다가요. 이 커피를 담아서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컵 있죠. 이른바 텀블러라고 하는데 이 텀블러로 그냥 지나가던 여성 머리를 다짜고짜 때렸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이 여성을 공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텀블러, 그러니까 음료를 담아 마시는 이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단단합니다. 근데 이걸로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을 해서 정신병원 응급 입원 조치가 취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조사가 입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속된 말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방송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최근에 이런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성이나 동기가 없이 벌어지는 폭행과 범죄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발 아래로 아주 드넓은 서울의 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낯이 익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땅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 높은 장소, 여길 지금 맨몸으로 이 남성이 올라가서 카메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장소예요. 저 밑은 남산으로 보이는데 보는 저도 지금 심장이 지금 떨릴 정도입니다. 두근두근 하는데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저 남산타워를 무단 등반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군요. 맞습니다. 남산의 높이 해발 243m까지 포함하면 480m에 달하는 높이에 저 남성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허가를 받고 등반한 게 아닌 것이 문제죠. 전망대에서 외부로 향하는 출입 제한 구역이 있거든요. 여기를 몰래 들어가서 저렇게 올라간 뒤에 영상을 남기고 이것을 SNS에 아마 올리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있는데요. 경비원이 이 출입 제한 구역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흔적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일단은 지난달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일단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저건 불법입니다. 예전에 또 롯데월드 타워 또 누가 올라가 갖고 또 체포된 것도 있었는데 저 사람은 또 뭡니까? 그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남성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의 다리를 비롯해서 해외 초고층 건물 꼭대기를 오르는 모습을 본인의 SNS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23년도에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갔던 이 외국인 영국 남성인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받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높은 곳에 오르는 뭔가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관심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기소유예되긴 했지만 만약에 동일하게 이러한 행동을 또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기소유예가 아니라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도하고 뭐 이러면은 저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또 본인이 알려지는 거를 혹시 노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죠.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천 개입을 들여보고 있으신 거죠? 오늘 법당 비밀 공간 위주로 살펴보신 거 맞을까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어느 정도 더 걸릴 걸로 제가 예상되세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에 건진법사 같이 있는 거죠, 수사님?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진법사 등 10여 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죄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지금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3대 특검. 이들 가운데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변 사람들의 의혹을 겨냥하면서 그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포위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일명 법사 게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건진 법사 전모 씨의 법당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 대상 목록에는 전모 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샤넬백과 목걸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법사 게이트의 수사 관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저 전모 씨 통일교 소속인데 이 통일교가 이 건진법사를 그 연결고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많은 청탁을 했다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YTN 인수라든지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등등 통일교가 뭔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건진법사를 통해서 했다는 게 그 주요 골자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런 대가로서 뭔가 저런 뭐 샤넬백이나 이런 목걸이를 줬다는 건데 지금 물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그 청탁을 하고 이런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했다는 정황들은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받았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물건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저 법당을 남부지검이 7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법당 안에 좀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정도면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은 뭐 엄청나게 막 그 비밀스러운 절대 찾을 수 없는 공간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그 당시에 압수수색하지 못했던 7개월이라는 증거인멸의 기간을 줬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 법당을 좀 압수수색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뭐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지난번에 압수수색 목록에 빠졌던 곳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때도 목록에는 그 장소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을 한 그런 사실관계로 제가 바로잡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일부 다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보도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이 건진 법사를 매개로 한 고리로 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전 씨가 공천 청탁을 받고 답을 한 문자 메시지를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씨는요, 문자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 이어서 건진법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명태균에서 이제는 건진법사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내용 중에는 공천과 관련한 의혹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 문자에 나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들 그리고 당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지금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역 국민의힘 의원 3명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다른 특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가 되고 압수수색 내지는 수사 대상이 될지 굉장히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3대 특검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 특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잉 수사와 언론 플레이로 마치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이런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 놀러 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한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 조사하십시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당뇨 등 지병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내란 특검은 오늘 3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면서 인치지휘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지 글쎄요. 자, 이번 3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없이, 수사 없이 곧장 기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내란 특검은요, 2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를 하자 교정당국을 상대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내란 특검팀 서울구치소가 강제구인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공개 비판을 한 건데요. 아니, 일단 강제구인 연행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건 윤 전 대통령인데 내란 특검팀은 왜 서울구치소 측을 저렇게 문제 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계속 묻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내버려뒀을 것인가? 강제 인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방어권 행사의 절차에 지금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장에 나와서 거기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아예 조사장에도 나가지 않는, 이게 만약에 그냥 허용될
될 경우, 그리고 서울구치소한테 그래 너네 데리고 나오기 어렵지, 인치하기 어렵지, 그걸 그냥 허용해주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그냥 우리 묵비권 행사할 게 아니라 진술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그냥 조사하러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냥 버텨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강하게 서울구치소에 어떻게든 인치를 해야 된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수사 원칙,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강한 너조로 압박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그냥 강제로 끌고 그쵸. 나온다는 거죠. 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특검팀에서는 서울구치소에서 당신들이 꺼내서 끌고 나와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그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있는 조사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지금 끌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온다고 한들 윤 전 대통령이 진술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효성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조사를 할 거면 구치소에서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로서도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내일 예정돼 있는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수사도 재판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더군요.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 신청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구속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수사 과정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2차 소환 조사 때도 그때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가 목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조사에 순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영장 청구를 안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본인이 인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에 원활히 협조를 할 만한 어떤 동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본인이 모두 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속적부심 결정 이후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그러니까 세 번째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고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 경로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십니까? 진술 거부 없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좀 말씀하세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회의 당시에 경로 내용 들으셨나요? 김태호 차장이 경로 들었다는 진술, 이거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윤 전 대통령 경로하신 거 못 보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때 경로한 거 맞습니까? 회의 참석자 7명 맞을까요? 회의 이후에 다른 분들과 회의 관련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실까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이 내용을 이 설이 아닌 이제 진술로 확인하는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사실은 경로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11일 소환된 김태호 전 1차장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서를 인정하는 세 번째 참석자가 나온 겁니다. 자,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 이 전원을 이제는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를 보고한 당사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진술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같은 이 진술이 세 번째 이어진다면
지금 뭐 이 설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죠? 그렇죠. 더 많은 진술이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김태호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의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최측근마저 이렇게 자백을 하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부인하던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단계에 왔다면 그보다 더 실세가 아닌 그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더 진실을 말하기 더 편해진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경로한 게 왜 문제냐라는 입장으로 아마 변할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직접 지휘체계에 있지 않았는데도 뭐 그게 뭔 상관인데 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의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라이브 플러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가동되고 있는 3대 특검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자, 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지지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창립 준비의 발대 시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보수가 어떻게 다시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냐, 같이 할 거냐라는 첫 발걸음을 떼는 자리입니다. 국힘 안에서는 현재 6.3 대선에 대해서 우리 왜 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또 반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주최하는 세미나 토론회에는 지도부는 다 가는 게 원칙이죠. 자, 바로 저 행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과 혁신을 외치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통해서 당의 아주 뼈를 깎는 변화와 반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도부는 또다시 윤 어게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쇄신의 의지는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지도부가 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라든지 행사의 취지 자체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대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지도부가 참석하는 효과는 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제 행사에 저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줄기차게 탈당을 요구했는가. 이렇게 할 거면은 탈당조차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향후의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참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여야의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의 작은 이 창으로 저희가 이 시각 현재 국회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인데요. 오늘 이슈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일단 논문 표절 그리고 제자 연구 가로채기 의혹 등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녀의 조기 해외 유학과 관련된 문제도 추가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 해외 유학을 보낸 그런 인물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요. 어디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조금 정회가 돼서 지금은 약간 부산스러운 모습인데요. 일단 철도 기관사 출신의 장관 후보자이죠. 전문성에 대한 이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의 새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접경지역 토지 매입 후에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송곳 검증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질 청문회 상황 저희가 속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셋째 날을 맞아 오늘도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의혹으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강력하게 했는데 법무부와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 제출을 하셨고 거의 흡사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그런 것들 제출 안 하는데 95%는 저는 사실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자,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표절 의혹, 그리고 자녀 조기 유학 등 본인과 관련된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죠. 지금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제 우리가 해명을 들어보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사과 내용,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떠오르는 게 하지만 후보는 사퇴 못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이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본인이 제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끌어냈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교수 등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문 검증을 했는데 역시 표절이 너무 많다라고 본 것이고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김민석 총리의 그 청문회 예에 따라서 계속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어디까지 해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오늘 청문회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도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민노총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제자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논문의 기여를 가장 많이 한 건 사실상 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민노총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제자의 논문 자체를 지금 격화시키는 발언이다. 그럼 제자의 논문인데 제자는 한 게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 오히려 자녀는 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조기 유학을 보낸 인물이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노총의 지적이에요. 제가 지금 전교조, 죄송합니다. 전교조의 지적입니다. 전교조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지 않나요? 오늘 그래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측 입장에서는 뭔가 이 논문의 뭐 표절이나 제자 논문 관련돼서는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학계의 사정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윤리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는 왕왕 뭔가 표절에 대한 그 의식이 좀 약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공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에는 공학 논문은 좀 그 대학원이 또 사회과학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랩실이라고 해서 연구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 교수가 어떻게 프로젝트나 주제를 따와서 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그거를 제대로 수행 잘 하면은 뭔가 학위 논문을 받는 이런 절차들이 밟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의 역량과 교수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후보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윤리 규정이 한 번 더 강화됩니다. 제자 논문과 관련돼서 교수가 많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독 저자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2014년에 한 번 더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2014년 이전, 2006년 이전과 관련된 표절, 제자 논문 이것 관련돼서는 좀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육계의 그런 나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로 좀 설명을 해보겠다. 다만 근데 지금 많은 논문들 중에 그 기준을 넘은 14년 이후에 그런 행위를 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는지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근데 앵커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괜찮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다른 부처의 장관이었다면은 아 그래 나쁜 관행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은 양해할 수 있겠다라는 설득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을지 과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하는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래서 김용호 위원장이 시작할 때 그래도 자료 제출률 95.6%는 정말 훌륭하다. 네. 왜냐하면 숨기지 않고 다 제출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보인 거니까요. 저 지금까지는 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어떤 해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에서조차 교사 집단에서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어떻게 할지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론 파악을 할 겁니다. 네. 어제 있었던 그저께 있었던 강선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오늘 좀 논란이 집중됐던 이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루트는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네. 뭐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근데 진보 진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도 지난 다음에도 굽혀지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거요. 채소, 뭐 고기 같은 거.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그때 소비 쿠폰이 있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위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국민이 받게 되는 이 소비 쿠폰 신청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데 서울시가 이른바 소비 쿠폰 사용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꿀팁입니까? 네, 일단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네. 꽤 많습니다. 이번에 그 소비 쿠폰 정책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 점수를요. 기존의 24만 곳에서 48만 곳까지 두 배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거의 소상공인 모든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장점인 거는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결제 수수료 없이 그대로 다 매출로 잡힐 수 있다는 거. 그 장점이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이 있습니다. 이게 땡겨요. 네, 아시네요.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이 프로모션을 하는 게 2만 원 이상 이제 주문을 하시고 그걸 3회 주문을 하시게 되면 10,000원을 또
돌려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15만 원 쿠폰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시군요. 네, 그렇죠. 어허. 그게 상당히 좋은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는 전 보여요. 요즘 워낙 배달 많이 시켜 드시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기타 할인이나 소득공제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서울 사는 상품권으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소비 쿠폰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해서 받는 법. 근데 이거는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요.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이 쿠폰을 받으면 이 업주들은 수수료 없이 다 매출을 쓸 수 있고 네. 또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게 사용을 2만 원 이상 3회 주문을 하면 만 원이 또 돌려받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되게 해봐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자, 그런데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시간이 가까울수록 점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더 쌓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증. 이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네. 뱃속의 아이도 소비 쿠폰 한 사람 분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일이 이제 6월 18일입니다. 네.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소비 쿠폰 신청 기한 9월 12일 전에 출생 신고를 마치셔야 됩니다. 아하. 지금 아마 복중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군인들도 있잖아요. 네. 군인들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편의성을 좀 높인 절차를 마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봉급을 나라사랑 카드라는 것에 연결돼 있는 계좌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군대 안에서 예를 들면 PX 같은 데서 나라사랑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소비 쿠폰도 PX를 이용할 때는 나라사랑 카드로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 PX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점들도 있고요. 뭐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혹은 각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자, 크게 대규모 추경과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요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의 주도로 이루어졌었죠. 이 대통령의 마음에 이게 아주 쏙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수행 오신 분들 중에 아까 그 성실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보신 것처럼 아주 적절한 대출 규제로 큰 효과를 봤다면서 금융위원장을 아주 많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실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효과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역도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놓고 본다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는 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주택 매수 심리 같은 거는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 꺼졌고요. 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네. 신청 건수나 금액 같은 것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집값 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냐, 거기에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달에 8억 원을 오른 데가 있어요? 네. 저기 이제 압구정동인데요. 네. 압구정동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 안에서도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압구정동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줄줄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특성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대출 규제 이후에도 저런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거기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현금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 거래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못 받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전체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한도가 아예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저기에 압구정 아파트 수십억 원씩 합니다. 6억 원 대출 받아서는 택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 매수 주체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아주 많으신 네.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저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출 규제에서는 조금 비껴가 있는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 대출은 늘고 있다고,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면 네. 함께 패키지로 움직이는 게 전세값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실거주 효과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안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세로 계시다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다른 집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살던 집도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 공급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9월 이사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을 이사철 특히 이제 이런 전세 거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전세 매물 부족이 더 도드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거는 20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4년주의가 한번 도래가 됐었죠. 그렇죠.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작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갱신권 다 쓰고 신규 계약하는 전세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났거든요. 2년 동안 못 올렸던 거, 4년 동안 못 올렸던 거 집주인들이 그때 팍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계약갱신 청구권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저희가 처음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올해 내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빨리빨리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지금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부작용들이 또 잡힐 텐데 말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방 회장이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 전직 직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고 속살을 만진다거나 강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장이 CCTV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하고 방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저 말고도 여자 직원들한테는 자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손을 엉덩이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만지는 거예요. CCTV가 꺼지거나 없어요. 만약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옆구리를 계속 만지고 뭐 지나가다가 어깨 동무하고. 자, 저 유명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고소를 당한 이유가 들으셨다시피 수년 동안 지속된 강제 성추행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이와 관련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자, 보시는 저 영상, 업체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신체 접촉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이에 대한 업체 회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적 없다. 왜냐하면 성추행이라는 게 둘만 있는 장소나 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인을 할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채널A 취재를 통해서 저렇게 CCTV가 뉴스를 통해 전국에 공개가 돼버리면 이야말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 지금 저 영상이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별다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명백하게 강제추행죄 성립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지금 이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더불어서 뭐 우리가 언어로만 하더라도 직장 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언어적인 성희롱을 넘어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실제 뭐 이렇게 뽀뽀를 한다라든지 입맞춤을 하는 장면까지 저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 해당 업체 회장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이런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는 CCTV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문 닫은, 그러니까 영업이 끝난 마트 안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대전의 한 마트 안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나 불도 꺼졌는데 한 여성이 텅 빈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쇼핑하듯이 담배와 과자 등을 마구 훔치기 시작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놀란 여성 밖으로 도망갑니다. 얼마 안 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요. 저 마트 안에 껌껌한 마트를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렇게 당당하게 훔치고 다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동기가 뭡니까? 일단 이 여성의 경우에는 뭐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고지고대로 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습절도범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절도를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가 내에 있는 마트였는데 상가가 문 닫을 때까지 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하. 문을 닫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저렇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뭐 담배, 식료품이라든지 건전지를 훔쳤는데 현금을 훔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일단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때에도 그 부분이 가만히 돼서 아마도 이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태국 관광지에서 있었던 한국 관광객들의 집단 난투극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서 해외까지 나가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의 말씀드리기 민망한 추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무인 사진관입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여성이 부스 안에 있는 여성들을 향해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급기야 손찌검을 합니다. 뒤이어 기분이 나빴던 듯 상대방의 모자를 낚아채고는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일행들이 애써 말려보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부스 안에 있던 여성들은 베트남 현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성들 간의 이 살벌한 난투극은 부스 밖까지 이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저기 손 얹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먼저 가해를 한 걸로 때린 걸로 보이는데 저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때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여성 2명이서 저 사진 기계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옆에서 들어서 저렇게 재촉을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이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CCTV에 고스란히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여성이 재촉하던 모습도 다 담겨 있고 먼저 손찌검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이것이 현지의 그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될 정도로 베트남에서요? 맞습니다. 아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혐한 갈등 혹시 그 감정이 불거지게 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장면이 또 베트남 TV에 보도가 되면서 이 또 혐한 감정이 퍼지고 있다. 사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실은 굉장히 사회 운영 체제는 좀 다르지만
가까운 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혐한 감정이 퍼지고 있다. 이 앞서서 태국 식당에서도 집단 패싸움을 했는데 지금 여름 관광 시즌이어서 제발 좀 관광객들 나가서 추태 좀 버리지 마시고 나라 망신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놀러 갔으면 즐겁게 놀다 오셔야죠. 왜 저렇게 싸움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